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남쪽 회연방에는 글 잘하기로 이름난 선비 덕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은혜라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혜는 아버지의 서한 곁에 앉아 붓끝을 눈으로 좇는 아이였습니다. 계집아이한테 글은 가르쳐 무엇하려고요. 어머니가 핀잔을 줄 때마다 덕원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이 아이 눈빛을 보시오. 배우고 싶어하는 눈을 어찌 막는단 말이오. 덕원은 딸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붙잡는 법이며 먹가는 법을 남몰래 하나씩 일러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는 정식으로 글을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곁에서 보고 기억하고 손끝으로 흉내냈을 뿐입니다. 붓을 쥔 적은 몇 번 되지 않았지만 나뭇가지로 마당에 그은 글씨만큼은 또박또박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이름 석자만큼은 내 손으로 반듯하게 쓸 수 있게 해주마. 그것이 은혜가 가장 좋아하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도 은혜는 마당 구석에서 나뭇가지로 글씨를 긋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열어라. 역적 덕원의 집이다. 은혜는 나뭇가지를 손에서 놓쳤습니다. 나졸들이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고 아버지 덕원은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은혜를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언제 영모를 도모했단 말이오. 덕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나졸 하나가 문서 한 장을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그대의 인장이 찍혀 있어. 반역 도모에 밀서요. 덕원은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내 인장이 아니오. 누군가 위조한 것이오. 내 인장은 늘 서한 서랍에 있었소. 그런데 어찌 이런 곳에서 나온단 말이오. 아무리 외쳐도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나졸들은 집 안 구석구석을 뒤엎었습니다. 서책이 마당에 내던져지고 문갑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뒤뜰 장독 밑에서 또 다른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덕원은 그것을 보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것도 내가 쓴 것이 아니오. 나는 결백하오. 나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덕원과 그 처는 밧줄로 묶였습니다. 은혜는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 그 소란을 지켜보던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덕원의 먼 재종 숙벌되는 경식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슬픔 대신 옅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웃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끌려가기 직전 덕원이 몸을 돌려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졸의 손에 붙잡힌 채로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은혜야, 이 아비 말을 잘 들어라. 세상이 내 몸을 빼앗아 가더라도 내 이름까지 빼앗기지는 말거라. 몸은 팔려도 이름까지 팔린 것은 아니다. 은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은혜를 향해 손끝만 뻗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옷가락지 하나가 은혜의 손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부모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광경은 이후로도 오래도록 그녀의 눈꺼풀 안쪽에 새겨진 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성부 저작거리 형이 집행되던 날, 사람들은 멀찍이 둘러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역적의 집안이라지. 쯧쯧 어린 딸까지 딸려 있다던데. 그 딸은 어찌 된다나? 연좌라 관노비로 넘어간다지 않겠소. 형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죄인 덕원과 그 처는 영모에 가담한 죄가 명백하다. 이에 사살을 명한다. 덕원은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나는 결백하다.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나 그 외침은 구경꾼들의 웅성거림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덕원과 그 처는 나란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이 집행된 뒤 은혜는 관아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그녀는 그저 손안의 옷가락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몸은 팔려도 이름까지 팔린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밤새 앉아있던 은혜 곁으로 관노 하나가 다가와 혀를 찼습니다. 즉,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세상이 참 모질구나. 은혜는 그 말에도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옷가락질을 쥔 손에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혜를 넘겨받은 것은 관아가 아니었습니다. 경식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는 관아의 서리와 은밀히 말을 맞추고 은혜를 관노비 문서 대신 사노비 문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청화각 앞 경식은 행수기생 초운과 마주 섰습니다. 이 아이 하나 맡아주시오. 어차피 관아로 가면 자빌이나 하다 쓰러질 목숨, 여기서라도 밥벌이를 시키는 게 그 아이한테도 낫지 않겠소. 초운은 은혜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은혜는 대답 대신 손안에 꽉 쥐고 있던 옷가락질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초운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경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엽전 30냥이면 충분하다. 이 계집애 하나 값어치가 딱 그만큼이니 두 말 말고 데려가시오. 경식이 처음 그 말을 뱉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초우는 문서에 손을 얹으며 속으로 짧게 되뇌었습니다. 저 눈빛, 그저 팔려갈 아이의 것이 아니다. 경식은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며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관아에 바쳤어야 할 아이 하나를 팔아 챙긴 돈이니 그로서는 믿질 것 없는 셈이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청화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청화각의 좁은 방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안의 옷가락지만이 유일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몸은 팔려도 이름까지 팔린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말만은 절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낯선 여자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방을 들여다보던 또래 아이 하나가 은혜를 향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곱게 따은 머리에 다홍댕기를 맨 아이였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 온 애야? 저 옷차림 좀 봐. 거짓골이네. 그 아이의 이름은 난양이었습니다. 은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가락질을 쥔 손에 힘을 더 주었을 뿐입니다. 난양은 흥미를 잃었는지 곧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늦게 초운이 다시 은혜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등불 하나를 들고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곳 청화각의 아이다. 울 시간은 오늘 밤뿐이니 실컷 울어두어라. 내일부터는 눈물 대신 다른 것을 배우게 될 것이야. 은혜는 고개를 들어 초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슬픔과 함께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초운은 그 불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어둠과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은혜는 옷가락질을 품속 깊이 밀어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그 밤 내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청화각의 어린 노비 은혜는 어느덧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에는 조선 제1의 기생 황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고를 뜯으면 좌중이 숨을 죽였고 붓을 들면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림 한 폭을 그려도 시 한 수를 읊어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하나같이 넋을 잃었습니다. 저 아이 재주는 대체 어디까지란 말인가. 검은 고도 글씨도 그림도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 듣기로는 노래와 춤사위까지 남다르다더군. 하늘이 재주를 몰아내린 게 아닌가 싶으이. 한양의 이름난 풍류객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성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는 선비들도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황진의 자신은 그 칭송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칠애의 칭찬이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임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내는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면 황진이는 초운의 방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기생들은 알지 못하는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법전이며 지방관들의 판결 기록이며 옛 상소문 모음까지. 행수 어른, 오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렵니까? 초우는 촛불을 당겨 앉으며 낮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소장 쓰는 법을 가르쳐 주마. 억울한 자가 관아에 올리는 글이다. 말 한마디 글자 한자로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글이니 허투루 배워서는 안 된다. 기생이 이런 것을 배워 무엇합니까? 초우는 붓을 은혜에 아니 황진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일이란 모르는 법이다. 언젠가 내 손으로 써야 할 날이 올지 누가 알겠느냐. 황진희는 그 말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붓을 쥔 손끝만은 늘 진지했습니다. 이 배움만은 절대 다른 기생들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화각에서 기생이 분수에 넘치는 학식을 탐한다는 소문이 돌면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밤이면 초우는 종종 예실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처음 너를 받아들이던 날 다른 아이들은 다들 겁에 질려 울기만 하는데 너만은 눈물 속에서도 눈빛이 살아있더구나. 그래서 너에게 승부를 걸어보기로 한 것이다. 어찌 그런 승부를 거셨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행수 어른도 위태로워지실 일이었을 텐데요. 세상 모든 일에는 걸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너는 값어치가 있는 아이였다. 그것뿐이다. 황진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의 존재가 10년의 세월을 버티게 한 힘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움이 처음으로 쓰인 것은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청화각 뒷문으로 낯선 여인이 하나 찾아들었습니다. 행랑어멈으로 일하다 쫓겨난 여인이었는데 주인 집에서 빌린 적 없는 빈 문서에 억울하게 이름이 올라 있다고 했습니다. 관아의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저는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장이라는 걸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다른 기생들은 그 여인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러나 황진희는 몰래 여인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초은에게 배운 대로 사건의 앞뒤를 조목조목 캐물어 종이에 옮겼습니다. 글이 완성되자 여인은 몇 번이고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생나리께서 이런 것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리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 소장 덕분에 여인은 훗날 억울한 빚에서 풀려났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소장을 누가 썼는지는 끝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황진희는 그 일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었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글 한 장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곱지 않은 시선의 중심에는 언제나 난양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참 재주도 좋으셔라. 검은고의 글씨에 그림까지. 그런데 그 재주 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난양의 웃음 속에는 늘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밤 거짓골이라 비웃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이 못마땅했습니다. 타고난 것을 어디서 배웠겠느냐? 황진희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터득한 까닭이었습니다. 한 번은 난양이 밤늦게 초은의 방 쪽에서 나오는 황진희를 붙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니, 이 밤중에 행수 어른 방에서 뭘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설마 딴 공부라도 하시는 건 아니겠죠? 황진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잔치에 올릴 가락 하나를 여쭙고 오는 길이다. 그것도 죄가 되느냐? 난양은 미심쩍은 눈으로 한참을 노려보다가 결국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난양은 초은을 찾아가 은근히 그 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초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잘라 말했습니다. 내 제자가 밤에 무얼 배우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가 참견할 자리가 아니야. 난양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눈빛에 서린 앙심만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명성이 높아질수록 황진희를 찾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한 양반이 그녀의 턱을 손끝으로 치켜들며 이죽거렸습니다. 제 아무리 글솜씨가 좋다 한들 기생은 기생이지. 노비 문서의 메인 몸 주제에 어디서 시를 논하려 드느냐.
황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을 삼키는 법 또한 이미 배워 익힌 뒤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홀로 남았을 때 그녀는 품속의 옷가락지를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팔려도 이름까지 팔린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그 말은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뜬 모를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되낼 때마다 무너지려던 마음이 조금씩 다시 섰습니다. 그녀의 재주가 이토록 남다르게 자라난 데에는 남모르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잔치가 끝나면 곧장 잠자리에 드는 밤에도 황진이는 홀로 촛불을 밝히고 붓을 놀렸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거문고 줄을 뜯었고 화선지 수백 장을 버려가며 매화 한 가지를 완성했습니다. 어찌 그리 몸을 혹사하느냐. 타고난 재주만으로도 충분할 것을. 그 같은 방을 쓰던 기생 하나가 그리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그저 웃으며 답했습니다. 타고난 것은 언젠가 바닥이 난다. 그러나 갈고 닦은 것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말은 어쩌면 그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무엇도 믿을 수 없던 시절을 지나온 그녀에게 오직 스스로 쌓아 올린 재주만이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청화각에는 종종 낯익은 얼굴이 드나들었습니다. 살집이 오르고 옷차림이 훨씬 넉넉해진 경식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챙긴 재물을 미천 삼아 어느새 중인 신분으로는 제법 이름 있는 거간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화각 제일 까는 기생이 저 아이라고. 하, 내 눈은 틀린 적이 없지. 경식은 술자리에서 그렇게 떠벌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황진이와 눈이 마주칠 때면 그의 웃음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10년 전 그 마당, 밧줄에 묶여가던 부부의 눈빛이 언뜻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가 자라 얼마나 큰 그릇이 될지 그것만은 나도 가늠이 안 되는구나. 경식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자리가 파할 무렵 경식은 일부러 황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그리 잘 나간다니 나로서도 흐뭇하구나. 그때 내가 널 이리로 데려온 게 결국 내게도 복이 된 셈 아니냐. 황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니 그런가 봅니다. 혹여 지난 일 때문에 나를 원망하는 것은 아니겠지? 나야 그저 다리를 놓아주었을 뿐이다. 원망이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경식은 그 대답에 안심한 듯 웃었지만 황진희의 눈빛만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옷가락지를 꺼내 촛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가락지 안쪽에는 작고 희미한 문양 하나가 새겨져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모의 유일한 흔적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가락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훗날 경식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리라고는 그때의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화각에는 낯선 젊은 선비 하나가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날은 아무도 심지어 황진의 자신조차도 그 만남이 10년간 묻어둔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되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비의 이름은 희재였습니다. 과거 준비를 위해 한양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3살 사대부 청년이었습니다. 동무들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청화각에 발을 들였을 뿐 풍류를 즐기는 성정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아, 한양까지 올라와서 서책만 붙들고 있을 셈인가. 오늘만은 나랑 어울려 보세. 동무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 나선 자리였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풍악이 울려도 희재는 그저 자리 한 구석에서 조용히 술만 홀짝였습니다. 그런데 방 안쪽 벽에 걸린 그림 한 폭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황진이를 오늘에야 뵙는군요. 희재는 다른 손님들처럼 술잔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그려낸 그림 한 폭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매화가지 아래 홀로 선 학 한 마리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필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느 화사한테 사사하셨습니까? 기생에게 스승이랄 게 무에 있겠습니까? 그저 곁눈질로 익힌 것입니다. 황진이는 늘 하던 대로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희재의 시선이 그림에서 그녀의 손끝으로 옮겨갔습니다. 정확히는 그녀가 붓을 쥘 때마다 살짝 드러나는 옷가락지에 머물렀습니다.
희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술자리의 흥과는 어울리지 않는 학자다운 진중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가락지를 잠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황진희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오래된 폐물일 뿐입니다. 안쪽에 새겨진 문양이 눈에 익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소생의 집안 문서에서 비슷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에 황진희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티끌만큼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갈고 닦은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문양이야 흔하지 않겠습니까? 나리께서 잘못 보셨을 겁니다. 잠시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나직이 들려왔습니다. 황진희는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그의 진중한 눈빛 앞에서 말문이 쉬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희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뜨기 전 그는 나직이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만약 그 가락지의 내력이 궁금해지시는 날이 오면 소생을 찾아주십시오. 소생의 집안에 옛 문서가 제법 남아있으니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떠난 뒤 황진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좌중의 흥은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더 이상 풍악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단단히 여며두었던 마음의 매듭 한 자락이 그 짧은 대화 하나로 슬며시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난양이 다가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저 선비 심상치 않던데요. 가락지 하나 갖고 뭘 그리 캐묻는데요? 설마 언니한테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거예요? 비밀은 무슨?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을 뿐이다. 황진희는 애써 태연히 답했지만 손끝은 옷가락지를 꼭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난양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초은을 찾아가 그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초은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알겠느냐? 내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너는 그저 기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역적의 딸로 낙인 찍히는 것이다. 연좌는 아직 끝난 죄가 아니야. 하오나 행수 어른, 그 선비가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하지 말거라. 그것이 지금껏 너를 지켜온 방법이었다. 하오나 언제까지 숨기고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초우는 한참을 말없이 황진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서두르다가는 10년을 버텨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때가 언제입니까? 20살이면 됩니까? 30살이면 됩니까? 초우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황진희의 손을 가만히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황진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눌러 참아온 물음들이 그 짧은 한마디에 다시 솟구쳐 오른 까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결백했는가? 그 문서는 누가 위조했는가? 그리고 그 밤 담장 너머에서 웃고 있던 경식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며칠 동안 황진희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검은고를 타고 시를 읊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홀로 앉아 같은 물음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살아간들 누가 나를 탓하겠는가? 행수 어른 말씀대로 몸을 사리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로도 형형했던 그 눈빛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결백을 외치셨다. 그런데 나는 그 결백을 밝혀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황진희는 결심했습니다. 행수 어른 말씀이 옳다. 몸을 사려야 한다. 그러나 이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갈 수는 없다. 그녀는 다음 날 밤 아무도 몰래 지필묵을 챙겨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졸이 들이밀었던 문서는 유난히 새 것처럼 빳빳했다는 것. 장독 밑에서 나온 종이는 색이 발해 있었지만 접힌 자국은 이상하리만치 반듯했다는 것. 그리고 그날 담장 너머에 서서 슬픔 대신 옅은 웃음을 짓고 있던 경식의 얼굴까지. 사소해 보이는 기억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언젠가 쓰일 증거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그녀는 초은에게 배운 것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사건의 앞뒤를 조목조목 짚어라.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써야 한다. 써 내려간 종이를 다시 읽어보던 황진이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서 2장의 지질과 필체가 서로 달랐다는 것. 당시에는 두려움에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사실이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또렷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조라면 그 흔적이 어딘가에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 종이를 옷가락지와 함께 깊숙한 곳에 감추었습니다. 언젠가 이 2가지가 함께 쓰일 날이 오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밤 황진이는 옷가락지를 손에 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몸은 팔려도 이름까지 팔린 것은 아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그 말의 뜻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다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황진이는 등불을 당겨 앉아 짧은 서찰 한 장을 썼습니다. 글월은 짧았지만 뜻만은 분명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문서 한번 뵐 수 있겠는지요? 예의를 갖추어 청합니다. 이름도 사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찰이 희재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걸음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행수 어른의 신신당부를 어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서찰을 곱게 접어 몸종 아이 편에 은밀히 보냈습니다. 서찰을 보내고 난 뒤 황진이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10년 묵은 진실의 문을 열지 아니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그녀로서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이 희붐하게 밝아올 때까지 그녀는 옷가락지를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물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청화각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답장이 언제 올지, 무엇을 담고 있을지 그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뒤 몸종 아이가 답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짧은 글월이었지만 황진이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후원 매화나무 아래로 오시지요. 소생이 가진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한 밤 황진이는 남몰래 청화각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는 이미 희재가 등불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청하다니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오히려 소생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서두른 셈이지요. 희재는 품속에서 낡은 서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소생의 부친께서 남기신 서첩입니다. 여기 어딘가에 그 문양과 닮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사람은 등불 아래 나란히 앉아 서첩을 넘겼습니다. 과연 몇 장 뒤 옷가락지의 문양과 흡사한 그림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적힌 글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여기 무엇라 적혀 있었는지 나리는 아십니까? 소생도 어려서 본 것이라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친께서 이 서첩만은 함부로 다루지 말라 이르셨던 것은 또렷이 기억합니다. 황진이는 그 문양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장 모든 것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리, 어찌 저를 이리 도와주십니까? 저는 그저 이름 없는 기생일 뿐인데. 희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답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지만 소생은 그리 배우지 않았습니다. 재주와 마음이 참된 이라면 그가 누구든 돕는 것이 도리라 배웠습니다. 그 말이 황진희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과 지금 이 사람이 건네는 말이 어딘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랄 것까지야. 다만 한 가지만 청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사연인지는 굳이 묻지 않을 터이니 위험한 일이라면 소생에게 먼저 알려주십시오. 황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의 약조는 두 사람 사이에 말로 다 하지 못할 신뢰 하나를 심어 놓았습니다. 헤어지기 전 희재가 문득 덧붙였습니다. 참 부친께서 남기신 문서가 이 서첩 하나만은 아닙니다. 집안 사당 뒤편에 오래된 괴짝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서찰 뭉치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열어보려면 부친의 허락이 있어야 할 터라. 급할 것 없습니다.
나리께서 마음 내키실 때 살펴봐 주셔도 충분합니다. 황진이는 그리 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괴짝이라는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자신이 찾는 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청화각에는 인근 향교의 유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글재주를 겨루는 잔치를 벌인다는 소문에 다들 들뜬 얼굴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목소리가 큰 것은 이름난 부잣집 아들 유생 하나였습니다. 기생 나부랭이가 시를 좀 짓는다 한들 우리 유생들 앞에서야 얼마나 하겠는가. 오늘 그 실력 한번 봅시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황진이는 웃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니 소인도 한 수 배워보고 싶습니다. 먼저 운을 띄워주시지요. 유생은 짐짓 어려운 운자를 골랐습니다. 그러나 황진이는 붓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써 내려간 시 한 수에 좌중은 술렁임을 멈추고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정작 운을 낸 유생은 제 차례가 되자 한참을 끙끙대다 겨우 어설픈 구절을 내놓았습니다. 허허 이것 참. 오늘은 소생이 한 수 배웠습니다. 유생은 얼굴이 붉어진 채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좌중은 웃음을 터뜨렸고 황진이의 이름은 그날 이후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진이는 판서댁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화각을 벗어나 넓은 별당 마당에서 가야금을 뜯는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마당 가득 핀 국화 사이로 손님들이 둘러앉았고 그녀의 가락이 울려 퍼지자 좌중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나갈 무렵 술에 취한 젊은 도령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가야금줄을 손으로 잡아챘습니다. 어디 기생 주제에 양반들 흥을 다 가져가려 드느냐. 한 곡 더 뜯어보아라 못하면 그 손모가지를 분질러 놓을 테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황진이는 흔들림 없이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이 분질러지면 가야금을 못 뜯을 터인데 그리 되면 도련님 흥도 함께 끊기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소인에게 곡을 하나 청하시지요. 다만 그 값으로 도련님도 시조 한 수 읊어주셔야겠습니다. 도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좌중은 웃음을 터뜨렸고 판서 대감마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도령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허, 오늘은 자네가 진 셈이니 순순히 한 수 읊어보게. 도령은 얼굴이 벌개진 채 엉터리 시조를 읊었고 잔치는 그 밤 내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황진이는 그렇게 위기의 순간마저 재치 하나로 웃음거리로 바꾸어 놓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은 지방에서 올라온 한 늙은 대감이 청화각을 찾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시서와의 조예가 깊었으나 이제는 눈이 어두워 붓을 놓은 지 오래라 했습니다. 내 평생 좋은 그림 한 폭 갖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눈이 어두워 그것도 다 틀렸구나. 황진이는 그 말을 듣고 그 밤 손수 매화 그림 한 폭을 그려 대감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눈으로 못 보시면 손끝으로 느껴보십시오. 대감은 그림 위를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보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붓 자국 이결이 참으로 살아있는 매화로구나.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그날 밤 대감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황진이에게는 큰 돈도 큰 명성도 아닌 그 짧은 고마움의 인사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곡물 장사로 큰 돈을 모았다는 김부자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은자 꾸러미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밤 자네를 통째로 살 수 있지 않겠나? 좌중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황진이는 웃음을 잃지 않은 채 은자 꾸러미를 슬쩍 밀어놓았습니다. 날이 사람의 재주는 은자로 살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오늘 밤은 나리께 검은고 가락이나 팔아드리고 마음은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김부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 참 돈으로도 못 이기는 게 있다니. 오늘 제대로 한 수 배웠구나. 그는 오히려 흥이 나서 술자리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고 그날 밤은 청화각 안에서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진짜 기쁨을 준 것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청화각에는 최근 들어온 12살 어린 기생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언니들은 그 아이를 심부름꾼 대하듯 함부로 대했지만 황진이만은 달랐습니다. 손이 곱구나. 붙잡는 법부터 가르쳐 주랴.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진이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우던 방식 그대로 글씨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났고 황진이의 손끝은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초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비가 내게 물려준 것이 이렇게 또 다른 아이에게 이어지는구나. 황진이는 그 말에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약속, 언젠가 제 손으로 이름 석자를 반듯하게 쓰게 해주겠다던 그 말이 이런 식으로나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화각에 뜻밖의 재미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기방과 자존심 대결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이웃 기방의 자랑거리라는 기생이 직접 찾아와 시 겨루기를 청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황진이와 한번 겨루어 보고 싶어 왔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난양마저 이번만큼은 팔짱을 낀 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 시구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 기생의 솜씨도 만만치 않아 좌중은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서 황진이는 상대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절묘한 대구를 던졌습니다. 좌중에서 일제히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상대 기생은 결국 두 손을 들고 웃으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과연 명불허전이십니다. 오늘 큰 배움을 얻고 갑니다. 두 사람은 승부를 떠나 서로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었고 그날의 대결은 두고두고 청화각의 자랑거리로 회자되었습니다. 초우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 석자를 모르는 이가 한양 바닥에 없겠구나. 며칠 뒤 어린 기생아이가 서투른 솜씨로 제 이름 석자를 처음 완성했습니다. 아이는 종이를 품에 안고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언니, 저 이거 평생 간직할래요. 그 순수한 기쁨을 바라보던 황진이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난양은 그 모습을 곁눈질하며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청화각의 밤은 그렇게 웃음과 온기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이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때의 황진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난양은 여전히 황진이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잔치 자리 난양은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황진이가 가야금을 뜯기 직전 슬쩍 줄 하나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황진이가 첫 가락을 뜯는 순간 줄 하나가 픽 늘어지며 엉뚱한 소리를 냈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난양은 입가에 웃음을 참으며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콧대 높은 황진이가 망신을 당하는구나 그리 생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황진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엇나간 소리를 살려 곡조를 즉흥으로 바꾸어 탔습니다. 어긋난 하나가 오히려 구슬픈 가락으로 이어지며 좌중은 도리어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가락은 유난히 새롭구나. 마치 일부러 그리 탄 것 같으이. 한대감이 감탄하며 그리 말하자 좌중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난양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손으로 벌인 계략이 오히려 황진이의 명성만 더 높여준 꼴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황진이는 느슨해진 줄을 살펴보다 씁쓸히 웃었습니다. 누구의 짓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굳이 난양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힘도 나는 다른 곳에 써야 한다. 이튿날 아침 초운이 그 일을 전해 듣고 난양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제 내가 벌인 일 내 모를 줄 알았느냐. 난양은 시치미를 뗐지만 초운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행수 어른, 그저 한번 골탕을 먹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주로 이기지 못하겠거든 마음으로 이겨보아라. 시샘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난양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 사이의 앙금은 쉬이 풀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대놓고 회방을 놓는 일만은 잦아들었습니다. 청화각의 다른 기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황진이의 너그러움을 두고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며칠 뒤 희재에게서 다시 기별이 왔습니다.
드디어 사당 뒤 괴짝을 열어보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후원에서 만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오래된 서찰 뭉치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희재가 내민 서찰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덕원이라는 이름과 정원이라는 글자. 그러나 종이 끝이 찢겨나가 그 뒤로 무슨 내용이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리는 아십니까? 소생도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다만 덕원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은 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립니다. 황진이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다른 이의 집안에도 남아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리께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무슨? 소생도 이 일을 캐면서 오히려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어쩐지 이 서찰이 저와도 무관하지 않은 인연처럼 느껴집니다. 희재는 그리 말하며 옅게 웃었습니다. 등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흘렀습니다. 황진이는 문득 이 사람이라면 언젠가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애써 밀어두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무렵 황진이는 또 다른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늙은 하인 하나가 옛날 덕원의 집에서 일하던 자였습니다. 아기씨, 살아계셨습니까? 저는 그저 다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쇳내는 그 댁에서 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요. 날이 내외분 돌아가신 뒤로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이 근처를 서성이곤 했지요. 그런데 이리 훤칠하게 자란 아기씨를 다시 뵐 줄이야. 황진이는 목이 메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업어 키우다시피 했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쇳내야 뭐 이 집 저 집 품이나 팔며 근근히 살아왔음입지요. 날이 댁 몰락한 뒤로는 마음 둘 곳이 없어 그저 하루하루 버텨온 것뿐입니다요. 노인의 주름진 손이 황진이의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오래전 잊고 지냈던 온기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그 문서 나리 인장이 찍혀 있었다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건이 있기 며칠 전 경식이라는 분이 나리 서재에 몰래 드나드는 것을요. 그때는 그저 친척이려니 했습니다만 황진이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어렴풋하게만 여기던 의심이 사람의 입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10년을 짓눌러 온 물음표 하나가 마침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요. 사건이 있던 그날 경식이라는 분이 관아서리에게 은자 꾸러미를 건네는 것도 얼핏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예를 갖추는 것이려니 여겼는데 이제 와 생각하니 그것이 다 뇌물이었던 게지요. 황진이는 그 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10년간 흐릿하기만 하던 진실의 윤곽이 이제야 뚜렷한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것을 관아에 가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기씨, 그리하고는 싶습니다만 경식이라는 자가 지금 어디 사는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쇳내도 잘 압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쇳내 목숨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다만 마음에만 담아주십시오. 언젠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기씨,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겉보기와 다른 자입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눌러온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황진이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옛 인연이 그녀에게 또 하나의 실마리와 함께 무거운 걱정 하나를 남기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서찰과 증언과 그리고 내 기억. 이 셋을 모으면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홀가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저작거리, 노인과 황진이가 나누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식의 수아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경식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술잔을 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계집이 옌일을 캐고 다닌다고? 그의 얼굴에서 여유롭던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불안이 다시금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깟 계집아이 하나가 뭘 어쩌겠느냐. 경식은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고 수아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계집이 요즘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특히 그 젊은 선비 자주 청화각을 드나든다는 그자도 눈여겨보아라. 예, 알겠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식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아가 물러가자 경식은 홀로 남아 오래도록 술잔을 매만졌습니다. 10년 전 그날 담장 너머에서 지어 보였던 그 여유로운 웃음은 이제 그의 얼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무언가에 쫓기는 자의 초조함만이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청화각 담장 밖에는 낯선 그림자 하나가 오래도록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청화각의 밤은 여느 때처럼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의 이면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그물 하나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물의 끝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경식의 수아들은 그날부터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저작거리 구석구석을 뒤져 그 늙은 하인이 어디 사는지부터 캐냈습니다. 낡은 움막 하나 홀로 사는 노인의 거처를 찾아내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움막 문이 거칠게 열어젖혀졌습니다. 노인은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좁은 방 안에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영감, 요 며칠 청화각 기생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소? 수아 하나가 노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아시오. 노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떨리는 눈빛만으로도 수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경식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 영감 옛날 덕원댁 종놈이었답니다. 그날 날이 서재에 드나든 것까지 보았다고 하더이다. 술잔을 쥔 경식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경식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 계집이 벌써 거기까지 알아냈단 말이냐. 경식은 손톱을 짓씹으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경식은 청화각을 찾아 초운을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행수, 그대가 데리고 있는 그 아이 말이오. 요즘 부쩍 옌일을 캐고 다닌다더군. 초운의 낯빛이 순간 굳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히 답했습니다. 기생이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야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흔한 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그러오. 그 아이가 역적의 딸이라는 사실 관아에서 다시 캐물으면 어찌 되겠소? 그대가 관노비 문서를 조작해 사사로이 사들인 죄까지 함께 드러날 터인데. 초운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 입단속을 그대가 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소. 경식은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초운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초운은 황진이를 불러앉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그 일에서 손을 떼거라. 희재라는 선비도 그 노인도 더는 만나지 마라. 황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행수 어른 어찌 갑자기. 이유는 묻지 마라. 그저 내 말을 따르거라. 초운의 단호한 태도에 황진이는 처음으로 스승에게서 낯선 벽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벽 뒤에 숨은 두려움까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행수 어른께서도 무언가에 겁을 먹고 계신 겁니까?
초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황진이에게는 그 어떤 대답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옛일을 캐고 다니는 것이 행수 어른께 해가 되는 일입니까? 초우는 한참 만에야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10년 전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 문서 하나가 온전한 게 아니었다. 그 일이 드러나면 나 역시 무사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번만은 내 말을 들어다오. 황진이는 그제야 스승의 두려움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대로 물러선다면 어르신께서 위험해지시는 일도 사라지는 겁니까? 초우는 그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오래도록 흘렀습니다. 초운이 자리를 뜬 뒤 황진이는 홀로 남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의 두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선다면 아버지의 원통함도 어머니의 마지막 손짓도 영영 묻혀버릴 것이었습니다. 행수 어른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 밤 황진이는 두 갈래 마음 사이에서 잠 못 이루며 뒤척였습니다. 경식의 발길은 그 길로 희재를 향했습니다. 희재의 거처 앞에서 경식은 짐짓 점잖은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청화각 기생과 가까이 지내신다는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희재는 낯선 사내의 방문에 경계하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귀띔은 해드리고 싶소. 그 기생, 근본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련님 앞길에 큰 흠이 될 수도 있소. 과거를 목전에 두신 몸으로 근본 없는 여인과 얽혀 좋을 것이 무엇이겠소. 희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의 근본을 그대가 어찌 아신단 말이오. 세상 일이란 다 아는 법이지요. 부디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경식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희재는 그 말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동시에 반발심도 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부친으로부터도 비슷한 당부가 내려왔습니다. 듣자 하니 청화각 기생과 어울린다더구나. 과거가 코앞인데 어찌 그리 몸가짐이 허술하단 말이냐. 당분간 그곳 출입을 삼가라. 희재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황진이에게 한 줄 기별도 남기지 못한 채 걸음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경식이 노린 바였습니다. 증거를 캐는 손도 곁을 지키는 손도 하나씩 잘라내는 것. 그는 그렇게 황진이를 철저히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기만을 기다릴 셈이었습니다. 그 같은 무렵 경식은 마지막 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증언할 수 있는 자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는 수하들에게 은밀히 명을 내렸습니다. 그 늙은이 더 이상 입을 놀리지 못하게 손을 봐두어라. 표나지 않게. 그날 밤 저작거리 뒷골목에서 노인이 크게 다친 채 발견되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황진이는 버선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어르신.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황진이를 알아보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기씨, 부디, 몸조심. 그것이 노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노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종으로 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옛 주인집 아기씨를 걱정하며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를 찾아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그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움막 밖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한 노인네, 대체 누구한테 그리 험한 일을 당했을꼬. 요즘 세상에 힘없는 늙은이 하나 없어진들 누가 눈이나 깜짝하겠소. 그 무심한 말들이 황진이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시신 앞에 엎드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라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관아에 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하는 순간 자신의 정체까지 함께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사비를 털어 노인의 장례를 조촐히 치러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증언해줄 유일한 이가 사라졌습니다. 초우는 그녀를 멀리하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희재에게서도 며칠째 아무런 기별이 없었습니다. 경식이 은밀히 그의 집안에 손을 써 청화각 출입을 막아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황진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황진이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옷가락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조차 이제는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몸은 팔려도 이름까지 팔린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그날만큼은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도 모두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처음으로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더라면 그 노인도 살아있었을 것을. 밤이 깊도록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도 옷가락질을 쥔 손끝만은 끝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끈이자 스스로 지켜야 할 이름과의 끈이었습니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황진이는 그렇게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서한 곁에서 나뭇가지로 글씨를 흉내내던 어느 봄날. 어머니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부르던 노랫가락. 그 평범했던 나날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먼 옛날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나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잔인한 세월을 버텨낸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황진이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소매자락으로 닦아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황진이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 자국이 얼굴에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팔려도 이름까지 팔린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그 밤을 지나며 비로소 다른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몸을 올감해도 스스로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것만은 끝내 빼앗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10년을 돌고 돌아 그녀는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그날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의 무덤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초은에게 무덤의 위치를 물었을 때 초은은 오래도록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성박야산, 이름 없는 봉분 2개가 나란히 있다. 내 몰래 사람을 시켜 거두어 모셔둔 곳이다. 어찌 그런 일을? 어른께서 위험을 무릅쓰셨던 겁니까? 내가 10년을 버텨온 것을 보고도 그 정도 일 하나 못해줄 스승이면 되겠느냐? 황진이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초은이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성박야산, 봉분 2개 앞에 선 황진이는 오래도록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쳐 쓰러지듯 봉분 옆에 몸을 기댄 순간 그녀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그 마당에서 손끝을 뻗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은혜야, 내가 이곳까지 찾아올 줄이야. 어머니. 저는 아직도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서재 마루 밑을 찾아보아라. 그이가 늘 아끼던 진짜 인장을 위험을 느낀 그날 밤 몰래 그곳에 숨겨두었다. 위조된 것과 나란히 놓고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을 텐데 어찌 들어간단 말입니까? 길은 내가 찾을 것이다. 너는 늘 그래왔으니까. 꿈은 그렇게 흐려지며 사라졌습니다. 황진이는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 길로 황진이는 옛집을 수소문했습니다. 집은 관아에 몰수된 뒤 지금은 낡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기를 기다려 그녀는 담을 넘었습니다. 서재로 짐작되는 방 마룻바닥을 손끝으로 더듬어 나가던 중 헐거워진 널판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 종이에 쌓인 인장 하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장을 품에 넣고 담을 넘어 나오던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밤중에 예서 무얼 하시는 겁니까? 희재였습니다. 나리, 어찌 이곳에? 부친의 서첩에서 마저 찾은 것이 있어 그대에게 전하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여기서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희재는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찢겨나갔던 서찰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부친께 어렵사리 여쭈어 알아냈습니다. 이 서찰은 소생의 부친과 그대의 부친이 오래전 서로의 자식을 정혼시키기로 언약했던 증표였습니다. 황진이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참말입니까? 부친께서도 처음엔 말씀을 꺼리셨습니다. 그러나 소생이 그대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고하니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대와 나는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어진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상에 젖어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날이 저는 이 인장을 들고 관하로 갈 것입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소생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생의 이름과 집안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는 그대 혼자 짊어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한 성부에 소장을 올렸습니다. 황진이가 직접 써 내려간 글이었습니다. 사건의 앞뒤 위조된 문서의 흔적, 진짜 인장과의 대조까지 조목조목 빈틈없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함께 올린 인장과 위조 문서를 비교한 사또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10년 전 판결이 뒤집힐 중대한 사안이다. 즉시 재조사를 명한다. 관아 아전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진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경식이 관아로 끌려온 날 뜰에는 구경꾼이 가득했습니다. 사또는 근엄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희재가 정식으로 배석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는 초운과 난양 그리고 청화각의 어린 기생들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아라. 10년 전 죄인 덕원의 사건에 대해 아는 바를. 경식은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쇳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불쌍한 아이를 거두어 살 길을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황진이가 진짜 인장을 내밀며 위조 문서와 나란히 비교하자 좌중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필체도 인주 자국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게다가 황진이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 서재에 몰래 드나든 자를 보았다는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비록 그 증인은 지금 이 자리에 없으나 그 순간 뜰 한쪽에서 낯익은 사내 하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식의 수하였습니다. 쇳내가 증언하겠습니다. 그 문서 나리가 시켜 소인이 직접 위조했습니다. 노인을 해친 것도 나리의 명이었습니다. 경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이놈. 감히 주인을 배신해. 저는 더 이상 그 죄를 짊어지고 살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얼굴이 밤마다 눈에 밟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경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시오. 그저 재물에 눈이 멀어 저지른 일이었소. 내 어찌 사람을 그리 해치기까지 하겠다고 마음먹었겠소. 변명은 더 이상 소용없었습니다. 좌중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경식은 10년 전 그 담장 너머에서 짓던 여유로운 웃음을 다시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식은 무고와 살인교사의 죄가 명백하다. 이에 마땅한 벌을 내린다. 아울러 10년 전 억울하게 사사된 덕원과 그 처의 죄를 취소하고 그 명예를 회복한다. 초우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양조차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숙연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뜰에 모인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과 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황진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밝혔습니다. 며칠 뒤 사또는 황진이를 다시 불러 물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본디 신분을 되찾아 양반가의 여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어찌하겠는가? 황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답했습니다. 소인 신분은 되찾되 이름은 그대로 쓰고자 합니다.
황진이, 이 이름은 제가 스스로 살아내며 얻은 이름입니다. 몸은 팔렸어도 이름까지 팔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 이름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또도 곁에 있던 희재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중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직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분보다 이름을 택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도 한양 저작거리에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황진이는 청화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노비 문서의 메인 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그곳에 머무는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초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내 아비가 내게 물려준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온전히 알겠구나. 그것은 재주가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다. 희재는 얼마 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두 집안의 오랜 언약은 이제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아버님들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재가 그리 말하자 황진이는 옅게 웃으며 옷가락지를 매만졌습니다. 이 가락지가 결국 저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군요. 그 가락지도 그 가락지를 놓지 않은 그대의 마음도 모두 대단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황진이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다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녀에게 글을 배운 어린 기생은 훗날 훌륭한 문인이 되어 이름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몇 해가 더 흐른 뒤 황진이는 다시 그 야산의 봉분 2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희재와 그녀에게 글을 배운 어린 제자까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봉분 위 풀잎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길처럼 다정한 바람이었습니다. 10년 전 저작거리에서 손목에 밧줄 자국을 남긴 채 팔려가던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스스로 이름을 지키고 세상에 우뚝 선 여인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킬 것이었습니다. 몸은 팔려도 이름까지 팔리지는 않는다. 그 말은 황진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